네, 다음은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님을 모시고 디지털 금융시대, 금융정책과 규제혁신의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님께서는 현재 금융시장의 혁신을 추동하고 건강하고 공정한 금융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경주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되게 의미 있는 자리에 초청해 주신 문화일보 주최 측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행사 제목이 문화금융 리포트입니다. 되게 시의적절한 제목이 아닌가 싶고요. 앞에 이제 발표를 해주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 느낌상 앞으로 금융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사용자가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창출하는 모델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제목부터도 시의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두 분께서 대단히 흥미있는 프리젠테이션을 해주셨습니다.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금융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출신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앞에 두 분에 비해서는 훨씬 재미없는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정부 당국자가 지금 금융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시각화에서 우리가 제도를 어떻게 디자인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재미없더라도 상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생각하는 디지털 금융 혁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디지털 금융 혁신이라는 거는 경제 전반의 디지털화와 구분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이 빅데이터, AI, 그다음에 5G로 대표되는 네트워크인데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저희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활용해서 AI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것이고, 5G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왼편 그래프는 최근 데이터 이제 생산량을 보여주는 추이입니다.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빠르게 오르고 있고요. 연평균 증가율이 30% 이상 됩니다. 그리고 19년하고 20년에 생산된 데이터를 합치면 컴퓨터가 개발된 이후에 생산된 데이터량을 초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데이터 기업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5개 큰 회사의 시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글로벌 GDP에서 데이터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보면 한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시총의 비중은 전체 데이터 기업이 아니라 5개 큰 기업만 모았는데도 20%를 훌쩍 넘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왼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데이터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지만 시장은 앞으로 더 빨리 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디지털 금융 혁신이 금융 산업에서는 왜 중요하냐라는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저희 정책 당국자가 항상 관심을 가지는 화두는 과연 금융산업 발전이 경제 전체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2008년 이전만 하더라도 이 정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금융산업이 발전하면 당연히 경제도 발전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학계에서 나오는 많은 논문들을 보게 되면 그 관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게 많습니다. 금융산업의 심화가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서면 경제 발전에 부의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그런 거냐를 따져보면 금융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대단히 획일화되어 있고, 그 획일화된 모형 자체가 담보 위주의 금융 관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단순하게 플레이어의 숫자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붕어빵 찍어내듯이 똑같은 영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가 진입한다고 해서 금융산업의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조금 더 새로운 모델을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진입을 해야만 금융산업이 과거와 같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디지털 금융의 혁신 모습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얼마 전에 IPO가 무산되기는 했지만 엔트 파이낸셜 이 시장에서 평가되고 있는 시총이 전통적인 금융 강자인 JP 모건을 능가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 그래프를 보면 이제 전체 그 글로벌 100대 금융회사 중에 그 분류를 해서 시총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데 핀테크와 이제 지급결제 사업자가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가까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디지털 금융 혁신의 특징은 무엇이냐? 저희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중요한 메인 드라이버 3개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BIS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결국은 디지털 금융 혁신의 핵심은 DNA 선순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가 고객에게 더 나은 사용 경험을 주게 되면 더 많은 사용자가 모이게 되고 더 많은 사용자가 모인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사용자를 끌어들이게 되는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네트워크 효과에 따라서 많은 사용자가 사용 경험을 하게 되면 이것이 다시 더 많은 데이터 축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때 디지털 금융 혁신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금융 분야의 이런 디지털 금융 혁신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이것도 이제 BIS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왼편에서 보이는 그래프는 이제 메르카도 리브레라고 그 멕시코의 대표적인 핀테크 회사입니다. 이 핀테크 회사 이게 신용평가 능력, 신용평가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보시는 주황색 그래프는 전통적인 금융회사의 신용평가의 정확도입니다. 메르카도 리브레가 파란색이고요. 이론적으로 가장 정확한 신용평가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녹색 선을 따라가야 됩니다. 즉,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것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신용도 평가를 하는 핀테크 회사가 담보라든지 금융 이력을 바탕으로 평가를 하는 전통적인 기업보다 더 신용 평가를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오른쪽 그래프는 이제 엔트 파이낸셜의 자회사인 마이뱅크의 데이터입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그 왼편에 있는 바는 이게 탄력도인데 담보 가치의 변화가 대출량의 변화를 어떻게 가져오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전통적인 금융회사들은 담보 가치가 변하면 거의 1대1 수준으로 대출을 바꿉니다. 그러나 오른편에 있는 마이뱅크 같은 경우에는 담보 가치가 변한다고 해서 대출을 크게 바꾸지 않습니다. 탄성도가 0.3이 되지 않는데요. 왜 그런가 봤더니 마이뱅크는 모회사인 알리바바에 입점해 있는 입점 기업들의 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담보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그 영업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그거에 따라 대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저희 당국자에게 주는 함의는 저희가 대출 가치의 변화에 따라 담보 가치의 변화에 따라 대출량이 변화한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경기 수능성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담보 가치가 변화하더라도 그 사업성에 영향이 없다면 대출을 유지할 수 있다면 경기 수능성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데이터가 디지털 금융 혁신이 이루어지면 금융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금융 혁신이라는 게 항상 좋은 측면만 있느냐? 당연히 부작용도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 때문에 그 데이터 경제는 내생적으로 독점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독점이라는 것은 그 디지털 금융이 일어나는 초기에는 전통적인 금융회사와 다른 신규 플레이어가 들어와서 시장을 혁신하겠지만 그 신규 플레이어가 지배적인 사업자가 되는 순간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이러한 독점적인 구조를 깨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정책 당국자들은 3가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규 플레이어, 신규 플랫폼 기업으로 대변되는 혁신 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공정 경쟁 기반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그리고 소비자가 모든 이제 디지털 혁신이라는 것은 데이터에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와 관련돼서 정보 주권을 어떻게 잘 행사할 수 있게 할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가 저희 이제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저희는 어떻게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정책을 하려고 하느냐 한 3가지 축으로 봅니다. 먼저 혁신 장려를 위해서는 DNA 선순환 기반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혁신에 뒤따를 수밖에 없는 이제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융시장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소비자 보호와 보안 그리고 공정 경쟁 기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항상 디지털 금융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생태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저희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DNA 선순환 기반을 어떻게 구축할 거냐라는 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결국은 DNA에서 데이터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트워크와 관련해서는 플랫폼 관련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액티비티와 관련해서는 소비자의 금융사용, 디지털 금융사용 경험을 확장해 줄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 있느냐라는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순서를 DNA가 아니라 DAN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저희는 이제 데이터 정책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데이터를 잘 쉽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다만 데이터를 활용하되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저희는 개방과 활용과 공유와 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데이터 개방을 통해서 금융 분야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로 구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서 금융 분야의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데이터라는 것은 이제 특정 그 주체, 특정 금융기관이 독점하도록 둬서는 안 되고, 공유 유통을 통해서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종 데이터 간 결합, 그러니까 데이터는 금융 분야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금융 분야의 데이터까지 결합해서 융합 서비스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것이고, 이러한 데이터 활용을 잘 하도록 하는 반면에는 그 데이터 정책의 중심에 항상 사람을 두고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을 둬야 되는 것 자체가 결국은 개인의 정보 주권을 강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데이터 혁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저희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위에 있는 세 가지는 법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세 가지는 법 제도 외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서 올해 8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데이터 결합이라는 근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종 데이터 간의 결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법에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신정원이나 금융결제원 등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이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간기관 데이터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함으로써 공공분야 빅데이터 기반을 강화했고요. 이러한 데이터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적극적으로 교류될 수 있도록 데이터 거래소라는 것도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 중입니다. 데이터 결합의 사례를 하나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 간 데이터 결합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서 데이터 결합의 근거를 만들고 결합 전문 기관이라는 걸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결합 전문 기관이 지정된 곳은 금융 분야밖에 없고요. 금융 분야에서 최근 이제 일어난 데이터 결합 사례입니다. 신용카드사의 카드 이용 내역 정보와 통신사의 기지국 접속 정보를 합친 겁니다. 합쳐서 결국은 여행 관광 정보를 창출을 한 것인데, 여행지에 가서 식당에서 주로 카드를 결제하는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여행지에 가서 엔터테인먼트에 주로 결제하는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동선이 달라집니다. 그 카드 사용 내용과 이동 동선을 합쳐서 그 사람에게 맞는 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결합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종 간의 데이터 결합을 위해서는 그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이데이터 인가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마이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개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입니다. 신용정보 주체가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내 정보를 한 군데 모아서 잘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데이터를 관리해 주는 사람은 많은 데이터를 가지게 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본질이 아니라 그 부수적인 효과에 요즘 논란이 많습니다. 이 데이터를 모집한 사람이 누구 거냐, 이게 전자상거래 업체 거냐, 금융회사 거냐,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저희는 이건 그 정보 주체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데이터 사업은 전자상거래가 가지고 있는 정보이든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이든 정보 주체가 원하면 이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사생활 보호를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동하는 정보는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없이 범주화해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급결제 혁신입니다. 지급결제 혁신은 저희가 DNA에서 액티비티의 관점을 두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급결제 혁신이라는 데서 금융혁신이 잘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금융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치고 지급결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서비스이고 상대적으로 IT 기술을 적용하기 쉬운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급결제 혁신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만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EU나 영국, 일본, 미국에서도 지급결제 혁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금법 개정안을 마련을 해서 얼마 전에 정무위원장께서 발의를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마이페이먼트 사업자라든지 종합지급결제 사업자 같은 신규 플레이어들을 도입을 하고 이제 충전 수단의 선불 지급 수단의 충전 한도를 확대하거나 이제 원스톱 결제가 가능하게 한다라든지 해서 서비스를 좀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인증 시스템도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네트워크 관련된 건데요. 금융 인프라 개방을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오픈 뱅킹입니다. 오픈 뱅킹이 지금 가장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디지털 금융 혁신 중에 하나이고요. 오픈 뱅킹 내실화를 위해서 저희는 참가 기관을 기존의 은행과 핀테크에 제한되어 있던 것을 이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제공 기능도 지금 조회나 이체만 한정하고 있는 것을 예적금이라든지로 점차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생각하는 인프라 개방이라고 하면 앞부분에 이제 김윤주 대표님께서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 사업자를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와 종합지급결제 사업자 그리고 오픈뱅킹 이 세 개를 융합해서 결국은 이제 금융혁신의 종합 플랫폼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금융회사나 대규모 플랫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이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의 질로 경쟁하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할 것이냐? 먼저 이제 디지털 금융 혁신이 이루어지면 많은 금융회사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외주를 하게 됩니다. 그럼 외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자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플랫폼과 관련된 공정 경쟁 환경을 어떻게 할 거냐와 관련해서 최근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외부 청산을 제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부 청산을 하는 목적이 뭐냐? 이것은 더도 덜도 아니고 소비자 보호가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금융산업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은행이나 제도권 금융회사보다 상당히 규모도 작고 자본금 규모도 적은 플레이어들이 금융산업에 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작은 플레이어들에게 고객이 돈을 맡겼을 때 어떻게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가 저희의 가장 큰 고민이고 그 수단으로 도입되고 있는 것이 외부 청산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부 청산 제도는 거래 투명성만 높일 뿐만 아니라 핀테크 기업, 빅테크 기업이 도산했을 때 소비자가 맡긴 자금을 큰 혼란 없이 제대로 되돌려주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이제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소비자 접점과 금융회사 접점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조금 달리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플랫폼과 금융회사의 접점에 있어서는 독과점과 공정 경쟁 관련 이슈를, 플랫폼과 소비자의 접점에 있어서는 소비자 보호와 규제 차익의 이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이번 정금법 개정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강화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용자 자금 보호 강화라든지 영업행위 규제라든지 보이스피싱 대응이나 디지털 격차 완화와 관련된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보안과 관련해서도 중요하고요. 저희가 이제 이것은 주로 전자금융 거래를 담당하는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회사의 무과실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일단은 금융회사가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라는 게 저희 방향입니다. 결국은 이제 생태계 부분인데요. 생태계는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금융산업에서 신기술들, 뭐 빅데이터, 뭐 AI,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이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들어와 있는 핀테크들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기반, 성장 지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또 금융회사들이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지만 전통적인 금융회사들이 어떻게 디지털 혁신을 할 것이냐와 관련된 제도적인 장애 요인들이 있습니다. 뭐 지분 규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금융회사의 이제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운영 중에 있는데, 이것을 법제화하는 것도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회사가 그 IT 기술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망분리인데요. 이 망분리 규제 완화도 좀 합리화하는 방안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금융산업의 미래는 어떤 것이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는 금융산업에는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금융 안정과 소비자 보호라는 기반 위에 공정하게 경쟁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디지털 금융 혁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가치는 소비자 편익 제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그 목표 의식하에 앞으로도 디지털 금융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 단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네, 정부는 디지털 금융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새로운 리스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 주셨습니다.